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 오늘의 몰아보기 한상 차림 지금부터 내어놓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조그마한 마을에 벽태라는 이름을 가진 한 떠돌이 총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전란 중에 살던 집마저 잃게 되자 그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제 살기를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장성한 벽태는 몸집이 우람해지고 힘이 좋았던 데다가 일머리와 요령도 제법이었기에 곤궁해지면 이따금씩 머슴살이라도 하여 목구멍에 풀 칠 정도는 할 수가 있었지요. 타고난 성격이 유들유들하고 매사에 긍정적이라 그는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과 배고름도 하나의 유의라고 생각하여 짜증을 내거나 비관하여 퍼져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좋은 볕이 자신을 향할 것이라 굳게 믿으며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잊지 않았지요. 그렇게 정처 없는 생활을 오래도록 반복하다 보니 벽태는 어느새 일정한 장소에 뿌리 내리는 것보다는 팔도를 유람하는 저 높은 바람처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편을 더 좋아하는 떠돌이 천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고대다 고대. 이번 마을은 꽤나 산세험한 안쪽에 위치해 있구나. 품삯을 팔면 밥이라도 동냥할 만한 집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구먼. 땀을 훔치며 벽마골이라 불리우는 새로운 고을에 도착한 벽태는 산아래 펼쳐져 있는 인가들의 흔적을 살펴보며 기대에 부풀어 중얼거리고 있었지요. 이제 슬슬 바로 전 마을에서 준비했던 노자도 떨어지는 형편이었고 이대로 기약 없이 떠돌다가는 곧 모든 것이 축날 지경이었기에 벽태는 발걸음을 바삐 놀려 마을로 진입했답니다. 그렇게 산새가 요란하게 우러젖히는 화창했던 날, 벽태가 벽마골에 들어서 밥이라도 얻어먹기 위해 손이 필요한 집이 없는지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는데 허름한 초가집의 담장 너머로 어느 여인의 서글픈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곡소리처럼 구슬프고도 억울한 울음소리가 한참이나 흘러나오고 있었기에 도무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진 벽태가 슬쩍 담장 안을 들여다보니 형편이 여유롭지 못해 보이는 중년의 부인 한 명이 마당에 주저앉아 구슬프게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지요. 대관절 무슨 사연이기에 저리도 슬프 우는지 궁금했던 벽태가 집 안으로 들어서 사정을 물어보았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지나가던 떠돌이요만 대체 무슨 일이시기에 그리 서럽게도 울음을 토하고 계신 겁니까?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이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참이나 울음을 그치지 못한 채로 땅을 치다가 벽태의 목소리를 들은 중년의 부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건장한 체구에 서글서글한 눈을 하고 있는 그의 인상을 보니 부인은 초면임에도 어쩐지 묘한 친밀함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밀함이 마치 잃어버린 친지를 찾은 것 마냥 아까부터 지니고 있던 슬픔과 서러움이 왈칵 밀려오는 기분이었지요. 아이고 총각, 참말로 내 원통하고 억울하여 못 살겠소.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내 말 한 번만 들어주소. 제 딸, 금쪽 같은 제 딸이 팔자에도 없는 식모살이를 하게 생겼습니다요. 아니, 식모살이만이면 다행이지. 그 정신 나간 여편네 밑에 있다가는 더 끔찍한 대접도 능히 받을 수가 있을 겝니다요. 젊디 젊은 제 딸을 겨우 보리쌀 한 섬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데려가다니 세상 천지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딨나요? 억울함에 사무쳐 있던 부인은 때마침 나타난 이 낯선 총각 벽태에게 자세한 사연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작년 이 마을에 아주 말도 못할 정도의 흉년이 찾아온 통에 집집마다 곡소리가 끊기지를 않고 배골는 사람이 천지에 널려 있었다오. 그리하여 산입에 거미줄 칠 수는 없어 이근방서 유명한 천석군 왕첨지댁에서 보리쌀 한 섬을 꾸지 않았겠습니까요. 그때 그 보리쌀이 우리 집 발목을 잡을 줄 알았으면
내 그 집구석에 곡식을 빌려오지도 않았을 터인데 말입니다. 아무튼 올해도 작황이 영 좋지 않아서 갚지 못할 형편이 되었지요. 그리하여 통사정을 하며 조금만 말미를 달라 빌고 또 빌었는데 아니 글쎄 왕첨진의 부인인 그 표독하기 짝이 없는 파평윤 씨가 그것을 핑계 삼아 억지를 부리고는 빌린 곡식에 고비자까지 쳐서 어린 제 딸아이를 부엌대기로 쓰겠다면서 막무가내로 끌고 갔지 뭔가요. 말이 부엌대기지 그 표독스러운 윤 부인이 제 딸아이를 데려가서는 무슨 괴팍한 짓을 할지 모르겠으니 너무나 걱정입니다.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제 남편이 첩질을 하다 재산을 말아먹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여기저기 빚을 놓고 그것을 갚지 못한 집안의 어린 아이들을 참모니 식모니 그리 끌어모아서는 제 남편의 회포풀이용으로 집어넣는다는 소리가 자자하니 끌려가 버린 여식의 어미 된 입장에서 이 어찌 걱정이 아니 되겠냐는 말입니다요. 글쎄. 부인의 말을 모두 들은 벽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대체가 어느 마을을 가던 항상 민초들을 상대로 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였으니 피로감이 대단했던 것이지요. 눈물을 머금고 이야기하는 중년 부인의 호소에 벽태는 그녀의 이야기 속 윤 씨의 폭리가 너무도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어려운 살림의 농민들에게 쌀도 아닌 보리를 구워주고서는 그것을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식을 억지로 데려가 종으로 삼는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비록 이 마을 저 마을 유랑하고 다니며 품을 팔아 하루를 근근히 버티는 주제의 무지렁이었으나 벽태의 정의감에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 일단은 진정하십시오. 말만 들어도 아주 염통이 끓어오르는 일이구먼요. 제가 어떻게든 한번 수를 내보겠습니다. 벽태는 부인을 안심시키고서는 부인에게 왕첨지댁의 위치를 물어보았지요. 저기 헌데 억울한 마음에 이리 up하기는 하였으나 거기를 직접 찾아가서 무얼 어찌하려 그러십니까요? 그 악독한 여편네에게 책을 잡혔다가는 그냥은 끝나지 않을 겝니다요. 중년 부인의 걱정스러운 질문에도 벽태는 씩 웃어 보이고는 부인이 알려준 대로 왕첨지댁을 향해 찾아갔습니다. 알려준 집으로 당도하고 보니 사실 길을 물어볼 필요도 없이 고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을 찾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오히려 그것이 벽태를 더욱 자극하고 말았지요. 사람들을 쥐어짜고 괴롭히지 않더라도 이미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는 풍요를 지녔으면서도 못된 일을 일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리도 풍족하게 지내면서 어여운 사람의 여식을 빼앗아 종으로 삼는단 말인가? 더욱 용서할 수 없는 작자로군. 벽태는 콧김을 단단히 뿜으며 대궐 같은 기와집의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헌데 뭔가 이상했지요. 이만한 부잣집의 대문으로 느닷없이 들어섰음에도 자신을 막아서는 하인 하나 없자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벽태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왕첨지가 가진 땅에 근본 농사 소작이 크게 흥하였는지 마당 안쪽으로 황금빛 볕단들이 산더미처럼 잔뜩 쌓여 있었고 일꾼들이 부지런히 볕단을 나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그리고 그 틈으로 일꾼들에게 호령을 하고 있는 윤씨 부인이 보였고 그의 옆에 잔뜩 주눅이 들어 오들오들 떨고 있는 젊은 여인도 있었습니다. 옳거니 행색을 보아하니 바로 저 아녀자가 부인의 여식이겠군. 부인에게서 빼앗은 여식임이 틀림없다 여긴 벽태는 대뜸 마당에 늘어져 있던 볕단 하나를 집어들고는 기세 좋게 윤 부인 앞으로 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이고 풍년일세 풍년이야. 일이 풍성하게 일감이 차고 넘치는데 어찌 나 같은 자를 쓰지 않았단 말이오. 아니 뭐야? 그러자 윤 부인이 낯선 청년 벽태를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느닷없이 이 생판 처음 보는 놈이 대관절 어디서 튀어나온 게야? 내 이놈 어떻게 얘까지 기어들어온 것이냐? 바쁜 틈에 왜 나차는 거렁뱅이 놈이 감히. 윤 부인의 불호령에도
벽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기세를 실어 말했지요. 아, 안방마님 되시나 보구만요. 이거 마침 잘 되었습니다. 부디 저를 이 댁의 머슴으로 삼아주시지요. 한동안 끼니를 굶는 데다가 천성이 황소 같은 놈인지라 아주 이만한 일감들을 보면 온몸이 근질근질하여 미치는 성묘을수죠. 어서 빨리 일을 하고 싶구만요. 당장의 하인들을 불러 내쫓을 기세였던 윤부인은 잠시 고개를 돌려 벽태를 바라보았습니다. 튼실한 팔근육을 불끈거리는 것이 허튼 소리 같지는 않아 보였지요. 안 그래도 이래저래 쓸만한 일손이 잔뜩 필요했던 윤부인은 벽태의 탄탄하고도 듬직한 체구에 슬그머니 욕심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악명이 소문이 나 제대로 된 일꾼들을 구하기도 어려워진 마당에 덩치가 크고 또한 힘도 좋아 보이는 데다가 불리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대처가 불가능해 보이는 약간 모자라 보이기까지 한 놈이 제 발로 기어들어와서는 콧김을 뿜으며 저토록 열심히 일해보겠다고 하니 그야말로 써먹기 안성맞춤인 머슴이었던지라 윤부인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잔뼈가 굵었던 윤부인은 혹여나 이 천치 같은 놈이 자신이 필요하다는 기색을 눈치채고 품삯을 높여 부르지 않도록 일절 내색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허, 어림도 없지. 물론 일을 할 줄 아는 몸을 가진 것은 내 인정 안에만 일머리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 집 일은 손도 대지 못할 것이야. 거기다가 이미 부리고 있는 일꾼들도 많은데다가 내 자네 같은 낯선 자를 어찌 믿고 일거리를 내어준단 말이던가? 미안하지만 내어줄 품삯도 모자라네. 그 말을 들은 벽태가 깜짝 놀라는 신용을 하며 대답했지요. 아니, 안방마님. 여기서 일하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면 되었지. 품삯이라니요? 설마 품삯마저 주실 작경이셨나요? 세상 천지 그런 자비를 베푸는 주인 집은 들어본 적이 없구만요. 이것이 결정타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윤부인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품삯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박살나버린 이런 천치 같은 녀석을 보았나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오는 것도 모자라 크기마저도 튼실했으니 그녀의 욕심에 꼭 맞는 인재가 제 발로 찾아온 상황에 속으로는 이미 쾌재를 부르고 있었지요. 피 같은 세경을 들이지 않고도 이 정도의 튼실한 인부 녀석을 원없이 부려먹을 수 있다니 이게 웬 마른 하늘에 떨어진 돈주머니인가 싶었던 것입니다. 정 그러하다면 내 눈 딱 감고 받아주도록 하지. 내가 덕이 많고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않아 특별히 허락해주는 것일세. 어디에서도 나처럼 자네 같은 낯선 일을 바로 들여 일을 시키는 자비를 보이는 사람은 없을 것이야. 우리 집에 들어와 저쪽 행랑채에 기거토록 하게나. 찔르기는 입꼬리를 애써 숨기며 윤부인이 말하자 벽태는 마당 안으로 들어서다 말고 윤부인 옆에 서 있던 여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니, 저런 천지분간도 안 되는 꼬맹이가 설마 부엌대기는 아니겠지요? 저는 저런 애송이가 만드는 음식은 입에 안 됩니다요. 거 관상을 보아하니 딱 봐도 영 나와는 궁합이 별로인데 저 계집을 쫓아내지 않으신다면 아쉽지만 저는 이 댁서 일을 할 수가 없겠구만요. 갑자기 벽태가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이리 말하자 윤부인은 짜증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계산적인 윤부인의 잔머리가 팽팽 돌아가기 시작했지요. 벽태가 말한 저 여식은 보리쌀 한 섬의 빚, 독촉 대신으로 억지를 놓고 데려오긴 하였으나 계륵 같은 계집이었으니까요. 사실 참모로 앉혀놓기엔 금 미색이 고왔던 탓에 만에 하나 제 남편의 눈에 들어 놀이객감 이상의 대접을 받게 되면 곤란했기에 어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중년 부인의 여식을 힐끔 바라본 윤부인이 말했지요. 나 원참 별까탈스러운 사람 다 보겠구먼. 머슴밥이 다 거기서 거기지. 얼마나 진수성찬을 먹으며 일을 해왔다고 그런 억지를 놓는다는 말인가? 자네는 참으로 내 성미가 좋고 자비심이 많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게야. 뭐 일만 제대로 해내준다면야 이런 여종쯤이야. 얼마든지 집에 보내주겠네마는. 써먹을 곳도 없어 밥만 축내는 여종보다야
세경 한 푼 들이지 않고 황소처럼 일해줄 남자 머슴이 더욱 귀했던 윤부인은 흔쾌히 그리말하였고 그 말을 들은 벽태가 씩 웃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과연 시원시원하십니다요. 그러하시면 그것을 문서로 한 장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요? 계약 관계와 저 아이를 이 집서 내보내겠다는 약조의 내용을 말입니다. 뭐? 문서? 지금 문서라 하는가? 아니, 무슨 이따위 별것도 아닌 내용을 문서로 적어달라는 것인가? 마님은 문서라는 말에 살짝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를 것 같이 우둔한 줄로만 알았던 벽태의 입에서 나올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참이었지요. 그녀는 의심의 눈초리로 벽태를 쏘아보았고 그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벽태는 희죽거리는 얼굴로 능구렁이처럼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떠돌면서 다닌 팔자다 보니 구두로 맺어놓은 계약이라고 하면 나중에 꼭 탈이 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것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확실하게 문서로 남겨두면 좋겠지요. 벽태의 말에 윤부인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차피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밥과 지붕만 내어주면 이 사내를 원 없이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내용의 계약인데 못해줄 것도 없겠다 싶었습니다. 돈 한 푼 주겠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으니 오히려 그것을 더욱 공고히 해두면 나중에 가서도 이 사내가 다른 말을 할 수 없겠다 싶어진 윤부인은 하인을 시켜 종이와 붓을 가져오라 이른 다음 흔쾌히 계약서를 표방한 문서를 써주었지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대신 세경 한 푼 주지 않고 무상으로 일하기로 약조한다. 이 계약은 나 윤 씨가 파기하지 않는 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며 그 무엇으로도 거절하거나 물을 수 없음을 명시한다. 또한 이 계약의 조건으로 부엌대기로 삼으려던 박씨네 여식은 당장 집으로 보낸다. 이리 써주면 되겠는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주 좋습니다요. 역시 의리의리한 집에 사시는 분이시다 보니 아주 시원시원하니 호탕하십니다. 그리하여 지장까지 찍어 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한 장씩 나눠 가진 윤부인과 벽태는 서로가 싱글벙글한 얼굴이 되어 눈빛을 교환하였습니다. 벽태는 그 길로 여식을 데리고 나와 왕첨진의 대문 밖으로 내보내며 조심스럽게 눈을 찡긋 깜빡이고는 속삭였답니다. 아무 말 말고 얼른 집으로 돌아가거라. 아마 내 어머님께서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어찌나 울었던지 눈이 퉁퉁 부어있던 여식은 어리둥절하여 머뭇거렸지요. 정말 이대로 돌아가도 괜찮은 것인가요? 위신지는 모르겠으나 보아하니 떠돌이의 행색이신 듯한데 저 윤 씨 부인의 악명을 아직 듣지 못해 그리 가볍게 결정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저 여자 지독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독종 중의 독종인데 저를 보내고 대신 남으시려는 연유가 대체 무엇인지요? 여식에 의아한 물음에도 벽태는 희죽희죽 웃으며 여식의 등을 떠밀 뿐이었고 그제야 여식은 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윤 부인이 마당에 나와 어제 새로 들여온 공짜 머슴이 얼마나 일을 야무지게 하고 있으려나 궁금하여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어 보았지만 집안 어디에도 일하고 있는 벽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놈이 감히 우리 집 머슴으로 들어온 주제에 첫날부터 농땡이란 말이야? 어찌 이런 맹랑한 작자를 보았는가? 어제만 하더라도 오만 사설을 늘어놓으며 열심히 할 것처럼 굴더니만. 열이 뻗친 윤 부인이 행랑채로 건너가 머슴들이 기거하는 방문을 획 열어젖히니 세상에 가관도 이런 가관이 따로 없는 모습이었지요. 벽태가 난잡한 옷매무새를 가리지도 않고 제 집 안방에 자빠진 영감 마냥 세워라 내워라 하는 태도로 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허쭈, 이놈 좀 보게. 야 이 정신 빠진 잡거제 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이리 퍼질러 있는 게야? 이런 되어먹지 못한 막심한 놈을 보았나? 이놈, 해가 중천인데 아직까지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방 안에서 뒹굴고 있느냐? 썩 일어나 당장 일하지 못할까? 윤 부인이 화가 치밀어 이마까지 시뻘겋게 변한 채 소리쳤습니다. 헌데 벽태는 태평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 부인이 소리를 치거나 말았거나 벽태는 하품을 하며 부스스 일어나더니 윤 부인의 눈앞에 어제 작성한 계약서를 천천히 흔들면서 늘어지는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마님, 제 말이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요. 어찌 이리 늦으신 겁니까요? 젠내 참말로 일하고 싶어 몸이 근질거리고 있었는데 당최 마님께서는 기별을 주지 않으시니 원. 안 그래도 언제 오시나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습죠. 자, 여기 계약서에 보시면 말입니다. 입혀주고 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요? 즉, 마님께서 제 옷을 입혀주셔야 제가 몸을 일으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요. 아니 뭐야? 이놈이 지금 나와 농이라도 나누자는 것인가? 그 말을 들은 윤 부인은 기가 막혀 뒤로 넘어갈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혀주고 라 적은 구절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다니 참으로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는 소리였지요. 말 같지도 않은 말장난은 그만해라 이놈. 지금 감히 내 앞에서 농이라도 나눠보자는 소리더냐? 정신 나간 소리 말고 썩 그 옷을 걸쳐 입고 기어 나오렸다. 호된 맛을 보아야 엉덩짝을 들겠느냐 이놈. 윤 부인이 악에 받쳐버럭 소리쳤지만 벽태는 들은 채도 않고 계약서만 흔들며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채 생자를 놓아댔습니다. 윤 부인과 벽태가 한참을 옥신각신하다 마침내 윤 부인이 먼저 진이 빠지고 말았고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벽태의 옷가지를 집어 대충 그의 몸에 걸쳐 입혀주고 말았지요. 벽태는 기분 좋게 씩 웃고는 그제서야 밖으로 나가 설렁거리며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아침밥을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무슨 소동이겠어요. 벽태는 밥상을 받아들고도 정신이 빠진 얼간이 마냥 멍하니 앉아 밥을 내려다보며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른 식사를 마쳐야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던 할 터인데 이놈의 인간은 돌덩이 마냥 그 자리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지요. 윤 부인은 속이 터져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놈아, 어서 밥을 먹지 않고 무얼 하고 있는 게야? 니놈이 지금 무슨 수라상을 받은 임금이라도 되는 줄 알고 있는 게냐? 어허, 마님, 벌써 잊으셨습니까요? 이 계약서를 또 꺼내보게 만드시는구먼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입혀주고 다음에는 먹여주고 라고 써있지 않습니까요? 벽태는 오히려 적반하장이 되어 계약서를 흔들어대고는 답답하다는 듯 제 가슴을 퉁퉁 치며 윤 부인에게 대들었답니다. 윤 부인은 참으로 기가 막혀 졸도할 지경이었습니다. 끼니나 거르지 않게 챙겨준다는 뜻이었지. 어디 이 버르장머리 없는 머슴에게 안방마님인 자신이 친히 밥을 떠먹여준다는 뜻으로 써준 글귀가 아니거늘 이런 생자 중의 생자는 보도 듣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또다시 윤 부인과 벽태는 입씨름을 하였지만 계약서를 흔들며 버티는 벽태의 똥고집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버린 윤 부인은 한숨을 깊이 쉬고는 하는 수 없이 숟가락을 들어 벽태에게 밥을 떠먹이기 시작했지요. 구겨 넣듯 밥을 푹 퍼 벽태의 입안에 쑤셔박자. 마님, 3일 굶은 개도 이렇게는 밥을 먹는 법이 없지요. 거 좀 천천히 정성을 다해서 주십시오. 나물 반찬 말고 힘 좀 쓰게 고기 위주로 넣어주시고 좀. 어이구, 아이고 만나는구나. 그렇게 한참을 씨름하여 겨우 밥을 다 먹이고 나니 배를 채운 벽태가 자리에서 일어나 어기적 일을 하러 나섰습니다.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점심때가 되었고 아니나 다를까 칼같이 밥상머리에 앉아 입만 쩍 벌리고 앉은 벽태였지요.
아기 새가 어미 새를 조르듯 입을 벌리고 손에는 계약서를 들고 팔랑이며 안방마님을 째려보고 있는 벽태의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었답니다. 윤 부인은 터져나오는 화를 꾹꾹 억누르며 숟가락을 들고 벽태의 입에 밥을 넣어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저녁밥마저도 똑같은 촌극을 벌이며 해치워야 했지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하인들이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참느라 눈물 콧물을 죽죽 뽑는 사이 윤 부인의 얼굴은 쇳동그리를 씹은 표정처럼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마님요. 거 좀 찬을 골고루 얹어주셔야 제가 맛있게 먹지요. 이래서야 어디 힘을 쓰겠습니까요? 이 썩어나 자빠진 놈아. 니놈이 지금 무슨 객관에 대접받으러 온 어사라도 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이냐? 그냥 주는 대로 빨리 처먹지 못해? 윤 부인이 성질이 뻗쳐 벽태의 입에 밥을 마구 퍼넣자 목젖에 숟가락이 걸린 벽태가 갑자기 큼지막하게 재채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게 또 무슨 일인가요? 벽태의 입안에서 밥알이 튀어나와 사방팔방 뿜어졌고 그 바람에 윤 부인의 얼굴과 머리에도 밥알들이 도포되어 그녀의 꼬락서니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이 못 베어먹은 천한 놈이 내게 밥알을 뿌려? 아니, 마님, 그렇게 우악스럽게 하시면 어쩝니까요? 섬세하게 좀 하셔야지요. 이래서야 어디 대감님께 사랑이라도 받으시겠습니까요? 벽태는 입 밖으로 튀어나가는 밥알을 신경도 쓰지 않으며 윤 부인을 타박했습니다. 윤 부인은 입씨름을 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지요. 피곤이 몰려오는 통에 한숨만 푹푹 내쉬며 얼른 밥이나 먹여주고 치우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윤 부인이 천근만근인 몸을 움직여 저녁 식사 시간을 끝내자 소동으로 시간을 잔뜩 허비한 탓에 벌써 날이 저물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헌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늘어져 자신의 안방으로 돌아가는 윤 부인의 등 뒤로 불길한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피곤한 몸으로 이불 위에 누우려던 윤 부인의 정수리 머리카락이 바짝 서게 되었으니 그 주인공은 바로 벽태였습니다. 마님, 그럼 들어가겠습니다요? 아니, 들어오다니. 미쳤느냐? 이 정신 나간 놈이 이번에는 왜 또 이러느냐? 밥까지 먹여주었으면 이제 그만 괴롭힐 때도 되지 않았느냐? 윤 부인이 짜증스럽게 대꾸하며 벌컥 문을 열자 벽태가 그 환장할 계약서를 흔들며 너스레를 떨고 있었습니다. 마님, 계약서대로 하셔야지요. 이리 가버리시면 어쩌십니까? 입혀주고 먹여주셨으니 이제 재워주셔야지요. 못이 어쩌고 어째? 이놈이 보자 하니까 점점 도가 넘는 짓을 서슴지 않는구나. 대관전 내가 어찌 너를 재워준단 것이야? 아, 그거야. 무릎 위에 저를 눕혀서 자장가를 불러주시든 아니면 캐캐 묵은 옛날 이야기라도 하시든 그것도 아니면 저희 기운을 쏙 빼놓을 만큼 그렇고 그런 망측스런 일을 해주시든 그것은 마님의 재양 것이지요. 저는 잠들 수만 있다면야 뭐든 상관없구먼요. 이 말을 들은 윤 부인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무리 공짜로 부릴 수 있는 머슴이라고 한들 허구한 날 이짓거리를 하며 떠받들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윤 부인은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이런 미친놈을 보았느냐? 정녕 네 놈이 치도곤을 맛보고 싶어 눈이 돌아버린 놈이렸다. 살다 이런 패악을 부리는 놈은 내 처음 보았느니라. 계약이고 뭐고 내 놈이랑은 엮이고 싶지 않으니 썩 내 집에서 꺼지거라. 벽태는 자신이 들으려던 말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오자 고을 사람들을 상대로 괴팍한 장리를 놓던 윤 부인을 조금 더 골려주고 싶어졌습니다. 이 기회에 아주 그 못된 버릇을 뿌리 뽑으려는 마음이 든 것이었지요. 어랍쇼. 계약을 마음대로 파기하신단 말이십니까? 네, 참말로 이럴까봐 계약서를 남겨둔 것입니다요. 아무튼 이놈의 세상이 돌아서면 딴소리가 나오니 원. 저는 이대로는 절대로 이 집서 못 나갑니다요. 윤 부인은 이제는 치를 떨 지경이 되어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벽태를 바라보았습니다. 넝쿨째 굴러들어온 호박인 줄 알고 공짜로 일을 시켜 먹으려 했더니 세상 천지 찰거머리도 이런 찰거머리가 없었지요. 이 얼간이 같은 사내를 계속 상대하다가는 주어진 명도 다 못 살고 끝나겠다 싶어진 윤 부인이 말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도대체 나에게 어찌 이러는 겐가. 우리 정말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자 이 말이네. 이보시게, 제발 사정 좀 봐주시게나. 대체 얘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이렇게 생짜를 놓는 겐가?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해보시게나. 어찌하여야 마음이 풀리시겠는가? 목소리에 독이 빠져 한껏 착해진 윤 부인의 음성을 들은 벽태는 선심을 쓰듯 혀를 차며 대꾸했습니다. 참! 이렇게까지 나오시는데 어쩔 수 없지요? 정 그러하시다면 계약을 파기하는 대신에 쌀 한 소문 받고 나가드려야겠습니다요. 기고만장으로 우쭐대는 꼬락서니를 보고 있자니 당장 하인들을 불러 치도곤을 놓고 싶었지만 이 정도의 아나무인과 뻔뻔함이라면 필시 계약서를 들고 관아까지 찾아가 무슨 정신 나간 짓을 벌일지도 모를 위인이라는 판단에 윤 부인은 질색하며 그러겠노라 약조하였고 그리하여 벽태의 머슴살이는 채 하루를 넘기지 않고 무사히 끝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여식을 아무런 탈 없이 성공적으로 빼낸 작전이 성공하였으니 콧노래를 부르며 왕첨지댁을 나온 벽태는 나가주는 조건으로 받은 쌀 한 서물 수레에 싣고는 풀려난 여식의 집인 박씨 부인의 집으로 향했지요. 어머니, 저기를 좀 보셔요. 그분께서 돌아오고 계셔요. 오, 정말이로구나. 무슨 큰일이라도 벌어질까 조마조마하고 있었거늘 천만다행으로 일이 돌아오는구나. 안 그래도 제 여식이 무사히 풀려나자 걱정과 안도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박씨 부인이 때마침 등장한 벽태를 보고는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참으로 일이 반가울 때가 다 있습니까? 우리 딸아이를 집으로 무사히 돌려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대체 무슨 신통방통한 일을 벌이셨기에 우리 딸아이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이 돌아온 데다가 또한 저희 집에 매여있는 빚마저 탕감하여 주셨다니 대체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저희 어머니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귀인께서 이리 저희를 도와주셨으니 100번 1000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목숨을 구하신 은인이나 마찬가지이십니다. 딱히 거처나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으시다면 부디 저희 집에 함께 머무시며 천천히 지내주셔요. 그리하여 이후로도 벽태는 이 집에 남아 한동안 더 이런저런 일을 봐주며 그들을 도와주다 결국 장성한 박씨네 여식과 혼인하여 살림을 차리게 되었으니 길고 긴 떠돌이 방랑 생활을 끝내고 행복한 정착을 한 끝에 오래도록 해로하며 오순도순 살았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옛날 옛적 조선시대 의정부에 으뜸 벼슬인 영사 정일품 영상대감인 영의정 고대감댁이 있었습니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 하여 조선의 신하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관직에 오른 자였지요. 임금 아래의 최고위직이라 위상은 높았지만 좌우 정승들에 비해 실권이 큰 것은 아니었다 하나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나는 새를 떨어뜨린다는 권세를 지닌 대감집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고대감에게는 상처한 후 새로 들어온 꽤 젊은 후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옥경으로 옥으로 만든 투명한 거울이라는 뜻의 이름에 걸맞게 그 성품이 참으로 비단결과 같은 여인이었지요. 양반 가문이었음에도 그리 넉넉하지 않았던 살림 탓에 그녀는 가족을 위해 이혼담에 뛰어들었고 그렇게 고대감 댁의 안방마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처음 옥경이 이 집안에 들어설 때만 하더라도 주변에서는 수군거림이 잦았습니다. 젊은 나이의 처녀가 나이 지긋한 영감에게 시집 오는 것을 두고 말들이 많았지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옥경의 어진 면모를 경험하게 된 사람들의 태도는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옥경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에게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고 항상 사람들을 돌보며 어진 덕을 쌓아갔으니 그야말로 영상대감의 부인감으로는 일품이라 칭송하기 시작했답니다. 옥경의 올곧은 기계 덕에 집안의 분위기도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해가 지나갔고 옥경 또한 고대 감댁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날씨가 화창한 봄날의 어느 날이었어요. 마당에서 옥경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혜란아, 혜란아. 우리 혜란이 어디 있느냐? 오늘 날씨가 참으로 빼어나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우니 나와 함께 정원에 산책을 나가자꾸나. 한동안 이어진 옥경의 부름에 혜란이라고 불린 여종이 부엌에서 튀어나왔습니다. 혜란이 발을 열심히 놀려 옥경 쪽으로 쪼르르 달려가며 외쳤지요. 네, 갑니다요. 마님, 셋네 여기 있습니다요. 생글생글 웃으며 옥경의 곁으로 달려가던 이 혜란은 바로 옥경이 고대 감댁에 시집을 오던 때에 몸종의 격으로 함께 데려온 아이였습니다. 자신의 본가에서 함께했으며 또한 유일했던 하녀였지요. 혜란이라는 이름 또한 옥경이 친히 지어준 이름으로 난초처럼 고귀하고 향기로운 여인으로 그 이름을 빌려 행복하게 살라는 취지로 지어준 이름이었답니다. 이렇듯 어여쁜 이름까지 친히 지어주었던 혜란은 옥경이 아주 어려서부터 함께 지내왔기에 옥경에게는 참으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주종관계, 양반과 천민의 관계를 벗어나 옥경이 마음 깊이 의지하며 기댈 수 있는 존재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옥경의 주변에서는 청껏에게 너무 마음을 주지 말라 타이르기도 했지만 옥경은 그런 소리 따위는 한 귀로 흘려버리곤 했습니다. 예전 옥경의 가세가 혜란을 거두기 힘들 정도로 기울었을 때였어요. 옥경이 혜란의 두 손을 거머쥐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요. 혜란아, 이제 너도 그만 우리 집의 주박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렴. 너는 손도 야무지고 영특한 데다 부침성도 좋으니 어디든 섭섭치 않은 대접을 받을 게다. 우리 집은 이제 희망이 없으니 너는 가서 음식이라도 배불리 줄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렴. 옥경은 혜란을 형편이 넉넉한 곳으로 보내주려 하였지만 혜란은 한사코 거절하며 대답했지요. 셋네에게는 제 이름 지어준 주인이 엄연히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이셔요, 아씨? 저 떼어놓을 생각이랑 마셔요. 저는 아씨 아닌 사람이면 모시지 않을 것이구만요. 이리하여 두 사람은 서로를 얼싸안고 한바탕 울음을 터뜨렸고 그렇게 합심하여 모진 기근을 버텨오던 사이였습니다. 돈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지난날을 추억하며 옥경이 혜란에게 말했습니다. 혜란아, 어째 너는 이곳으로 온 뒤로 미모가 날이 갈수록 물이 오르는구나. 춘기가 한창 때인 나이인데 시집은 가고 싶지 않느냐? 너도 나를 보살피느라 좋은 시절 허송세월로 보내지 말고 어서 좋은 배필을 만나 시집을 가면 좋을 텐데 말이다. 그러자 혜란이 피식 웃으며 대꾸했지요. 어이구, 마님, 그것이 무슨 소리셔요. 저는 안방마님 곁에서 마님 보필하는 재미 빼면 세상 천지 즐거운 일이 없구만요. 사내 놈들이랑 시시덕거리는 것이 뭐가 좋답디까요. 이렇듯 저를 아껴주시는 마님에 비하면 그것들은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것이지요. 거기다 미모라 하심은 우리 안방마님 같은 분께 쓰는 말이지 저 같은 천출이 가당키나 하답니까요. 혜란은 천출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처세가 바르고 총명하기가 남다른 데다 옥경을 모시는 것 또한 극진하였습니다. 연고도 없는 고대 감댁으로 넘어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을 때도 혜란은 늘 옥경의 곁에서 그녀를 보필하며 마음의 위안이 되어 주었고 그 덕에 오늘까지도 옥경은 혜란을 늘 곁에 두며 끼고 살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렇게 옥경과 혜란이 대궐의 안뜰로 나와 즐거운 한때를 보내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찍이서 이러한 두 사람의 모습을 음흉하게 훑으며 안광을 뿜던 자가 있었으니 바로 옥경의 남편인 고대감이었습니다. 지긋한 나이에도 여색을 탐하는 기질을 도무지 버리지 못해 상처한 이후로 젊디 젊은 옥경을 후처로 들여놓은 지 몇 해 지나지도 않았으나 매일이 청춘처럼 불끈거리던 고대감에게는 만족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고대감은 자신의 부인 곁에서 깨르르 웃으며 한껏 오른 춘기를 무럭무럭 뽐내는 혜란의 뒷모습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지요. 고대감의 엉큼한 눈매에 욕심이 뚝뚝 흘렀고 이내 늑대가 먹잇감을 노리듯 입맛을 잔뜩 다셨습니다. 여인의 품이란 어찌 이리도 가질수록 끝없이 가지고만 싶은 것인지 어쩌면 영의정의 자리에 오른 지금에 있어서는 권력욕보다도 더욱 욕심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옥경이 자신에게 시집을 오던 그 첫날부터 옥경과 함께 그녀의 곁에 있던 혜란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혜란의 미모가 출중하지 않았다면 제 부인이 될 옥경의 몸종으로 혜란을 데려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터였지요. 혜란 저것의 미모가 전출이라고는 느끼지 않을 정도로 가히 경성지미로구나. 내 옥경 저 여인을 취하면 따라서 들어올 전연 또한 취할 수가 있기에 양수겸장으로 둔수여건을 내 눈이 들리지가 않았구만 그래. 저것이 날이 갈수록 빼어나게 성장하는 꼴을 보아하니 내 참으로 이대로 그냥 두기가 아까운지고 그간은 기회만 슬슬려 보고 있었다마는 오늘 밤에는 기필코 내 저것과 한 이불을 덮고 뒤엉키고 말리라. 고대감은 음험하게 빛나는 눈동자를 굴리며 혀를 날름 빼물고는 자신의 입술을 핥았습니다. 그날 밤 사랑방 앞에서 소란스러운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대감마님, 제발요. 결코 아니 됩니다요. 참으로 이러시면 큰일 나시지요. 내 인연, 어느 안전이라고 그리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냐? 자차, 그러지 말고 내 부인에게는 반드시 비밀로 할 터이니 얌전히 따르면 너도 좋지 않겠느냐? 오늘 밤 내 침소에 든다면 내 너에게 좋기 10냥은 쳐주도록 하마. 10냥이 아니라 100냥, 200냥을 주신다 하여도? 쇳내는 안방마님 눈에 눈물 날 일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수가 없습니다요. 대감마님. 그것은 바로 고대감의 비밀스러운 동침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는 혜란의 앙칼진 목소리였습니다. 계속되는 실랑이 속에서 혜란은 굳은 결심을 하고는 도망쳤고 고대감의 사랑방을 빠져나와 옥경이 자수를 놓고 있던 안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방마님, 이런 시간에 송구합니다. 쇳내 혜란이구만요. 아니, 혜란아? 혜란이 내가 이 시간에 내 침소에까지 무슨 일이더냐? 오늘은 나를 돌볼 일도 없으니 일찍 행랑채로 들어가 쉬라 일렀거늘. 갑작스러운 혜란의 방문에 옥경이 놀라 물으니 혜란은 한숨을 푹 쉬며 자포자기한 목소리로 읍소하였습니다. 마님, 참으로 송구하고도 면목 없는 말씀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꼼짝없이 죽어야만 하는 몸이 되었으니 제가 보필하지 못한 날까지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만을 바라겠습니다요, 마님. 느닷없이 찾아와서는 자신의 죽음을 입에 올리는 여종의 말에 옥경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혜란이 이것사 갑자기 찾아와 난데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도대체 뜬금없이 네가 어찌 죽어야 하는 몸이라는 게야? 얼굴이 잔뜩 상기되어 있는 것이 꼭 도깨비라도 만나고 온 모양새로구나. 자자, 진정하고 자초지종을 내게 이야기해보거라. 옥경이 그녀를 타이르며 방 안으로 들였고 제 주인의 따스한 손길을 받은 혜란이 비통한 목소리로 경위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감마님께서 방금 전 쇳내를 붙잡고는 천침을 요구하셨습니다. 본디 저같이 천한 것을 몸종 이상으로 대우해주신 안방마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제게는 있을 수도 없는 벼락 같은 일이기에 천출의 신분조차 망각하고 그만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나와 버렸지 뭡니까요? 제 선택에 대해서는 100번 죽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허나 고탄을 같은 대감마님의 명을 따르지 않은 까닭으로 대감마님의 불호령 아래 저는 찢겨 죽을 것이고, 그리하여 소녀가 죽기 전 안방마님께 마지막 인사라도 여쭙기 위해 이리 오게 된 것이구만요. 절절히 읍소하는 제 몸종 헤란의 말에 옥경은 그야말로 침통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지아비인 고대감의 여색을 밝히는 버릇은 이미 옥경도 익히 알고 있는 일이었지요. 허나 어쩌겠어요. 지체 높은 영의정이자 자신의 지아비가 하는 일에 아녀자가 참견할 수는 없는 시대였으니 말이지요. 알아도 모른 척, 있어도 없는 척, 숨을 참고 지낼 뿐이었지요. 권세가의 만화님으로 호령하며 지내기엔 그 성품이 지나치게 온순하였으며, 또한 제 식구들이 끼니만 거르지 않으면 족하다고 생각하며 지낼 만큼 야망이 없었던 옥경은 그저 고대감의 여색 잡기를 얌전히 눈 감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옥경의 얼굴빛이 흙빛으로 어둡게 물들자 헤라는 넙죽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안방마님, 마님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자 찾아온 것이 아니니 심려치 말아주셔요. 셋내는 이제 마님에게까지 인사를 올렸으니 가서 강에 뛰어들 작정입니다. 비록 천출의 신분이나 제 마지막만큼은 제 뜻대로 결정을 허겄구먼요. 가기 전 마지막으로 안방마님 얼굴까지 뵈었으니 이 천한 목숨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요. 그러자 옥경은 엄한 목소리로 헤란을 꾸짖었습니다. 헤란이 이거사! 어찌 내 앞에서 네 목숨을 그리 가벼 여기는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더냐? 달리 방도가 없다고 하여 어찌 헛되이 죽는다는 소리를 그리 쉽사리 한단 말인가? 그 누구도 너를 천한 목숨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법이란다. 그것은 내가 허락하지도 용서치도 않을 것이야. 이윽고 차분히 머릿속을 정리하며 골똘히 생각에 잠기던 옥경은 한층 안정된 마음을 쓸어내리며 덧붙였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거라 헤라나. 내 너에게 재물과 신분을 보증해줄 증서를 위조하여 작성해줄 터이니 가슴이 찢어지지만 너는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꾸리도록 하렴. 이렇게 너와 갑작스레 헤어지고 싶지는 않았다만 알다시피 나는 지아비이자 지체 높은 대감마님이신 그분의 노여움을 막을 힘도 능력도 없는 일개 아녀자일 뿐이로구나. 허나 그렇다 한들 내 너의 목숨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살려야 하겠으니 너는 마음을 독하게 고쳐먹고 내 말 명심하여 따라주거라. 알겠느냐? 안방마니. 제 주인의 배려와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진 헤라는 옥경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옥경 역시 달동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몸종으로 따라오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되었을 일을 당한 헤란을 위로해주고 있었지요. 그렇게 옥경이 나서 잔뜩 흥분해 있던 고대감의 회포를 풀어주며 사건은 일단락되었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 모두가 잠든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옥경은 고양이 걸음으로 걸어 나와 헤란을 이끌고 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자, 헤라나, 이 틈이다. 이 보따리를 소중히 품고 속히 떠나거라. 값이 나가는 물건들 중에서 어느 곳에서든 제값을 받을 만한 놈들로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챙겨 넣었단다. 이것을 가지고 어디든 당도하면 새롭게 시작하기엔 부족함이 없을 게야. 안방마님, 아니 됩니다. 목숨을 구제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어찌 이리 귀한 것까지. 어허, 더는 말을 붙이지 말거라. 그간 나를 돌봐준 품삯이라 생각하고 잠자코 받아두면 되는 것이니라. 내가 나를 따라 이 집안에 오지 않았다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니 오히려 내가 너에게 명목이 없어 미안하기 그지없구나. 안방마니. 울상으로 달동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헤란을 다정하게 꼭 껴안아 준 옥경의 눈시울도 어느덧 붉게 물들어 버렸지요. 코를 훌쩍이던 옥경은 결연한 표정이 되어 헤란을 자신의 품에서 밀어내고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구나. 행여나 집안 하인들이 보기 전에
얼른 길을 재촉하렴. 가서 반드시 살아야 한다. 알겠느냐? 절대 내 목숨을 가벼이 여겨서는 아니 될 것이야. 내게 이것만은 반드시 약속을 해다오. 헤라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옥경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린 다음 제 주인의 모습을 오랫동안 기억해 두려는 듯 그렇게 옥경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는 이내 몸을 돌려 정신없이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이것아, 부디 몸 건강히 지내렴. 옥경은 저만치 멀어져 가는 자신의 여종을 우두커니 지켜보다 그렇게 눈물을 훔치며 천천히 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해가 하늘 위로 우뚝 솟아 날이 밝은 시각이 되었어요. 도대체 이곳은 어디로 이어지는 길목일까? 아무래도 된통 길을 잃은 개로구나. 날이 밝는 대로 추노꾼이 자신을 쫓아올 것을 염려한 헤라는 꾀를 내어 깊은 산길로 들어와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허나 집안에서만 오래 생활한 가녀린 여종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넘기에는 호락호락한 산세가 아니었지요. 한 시즌 가까이나 되는 시간 동안을 한참이나 헤맸지만 빠져나갈 만한 길도 찾지 못한 채 방향까지 잃은 헤라는 그야말로 탈진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기껏 우리 안방마님께서 나서서 살려주신 목숨인데 결국 나는 이리 하나 저리 하나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목숨인 모양이로구나. 벌써 너덜너덜해진 자신의 집신을 내려다보며 바위에 몸을 기대 숨을 헐떡이던 헤라는 처량해진 신세를 한탄하며 메이는 목을 울렁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우거진 숲풀 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괴나리 보찜을 맨 사내 하나가 불쑥 뛰쳐나오는 것이었어요. 사내는 자신의 도포자락에 붙은 잎사귀들을 털어내다 말고 바위에 기대 자신을 뚫어져라 경계하고 있는 헤란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으억, 깜짝이야! 아니, 이보시오! 하마터면 황천을 건널 뻔하질 않았소? 이리 으슥한 산속에서 혼자 그리 섬뜩한 몰골로 대체 무엇하고 계신 거요? 앞뒤질 것도 없이 산길을 헤매느라 꼬리말이 아니었던 헤란을 본 사내는 엉덩방아를 찌을 뻔한 것을 겨우 모면하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헤란에게는 이판사판이라는 생각뿐이었기에 비록 허름하다고는 하지만 도포자락에 갓을 쓴 사내의 차림새를 보고도 얘를 갖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헤라는 그러한 사내의 호들갑 따위는 신경 쓸 기력조차 남지 않았다는 목소리로 차분히 입을 열어 대꾸하는 것이었지요. 조용히 좀 해주시오. 내 원통한 일을 당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주랭랑을 놓은 마당에 길을 잃고 지쳐 이리 된 것이니 나는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댁에 갈 길이나 재촉하시기를 바라겠구먼요. 제 옷소매로 눈물을 꾹꾹 눌러 훔치며 헤란이 말했습니다. 사내는 헤란의 몰골을 자세히 훑기 시작했지요. 흙먼지와 낙엽들을 잔뜩 뒤집어 쓰긴 하였으나 본디 까다로운 고대감이 눈독을 들인 만큼 한창 춘기가 바싹 올라있던 헤란의 미모를 가릴 수는 없었으니 사내는 헤란에게 기묘한 감정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내 그쪽이 무슨 사연인지는 도무지 모르겠으나 보아하니 아직 새파랗게 젊어 앞길이 창창한 청춘 같은데 제 목숨을 그리 하찮게 여겨서야 어디 쓰겠소? 자, 보시오. 나 역시 똑같이 길을 잃은 처지이나 이리도 열심히 손발을 놀려서는 이렇듯 살 길을 찾고 있지 않겠소. 다른 이들 같았다면 이 험난한 산세에 질려 벌써 포기하였겠으나 나는 다르다 이 말이오. 그러니 이런 곳에서도 당신 같은 미인을 이리 떡 하고 만나게 되는 건 아니겠냔 말이오. 사내가 헤란의 기분과 경계심을 풀기 위해 농이 섞인 말을 건네었으나 하필 헤란은 능글맞은 칭찬에 겸양이나 나눌 기분이 아니었지요. 결국 잔뜩 성이 난 목소리로 사내를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에이, 참으로 귀찮게시리. 괜한 추파 집어치우시오. 사내들의 그런 껄떡거림은 내 아주 신물이 날 지경입니다. 선출에 어울리지 않는 외모 덕분으로 이리 죽음을 각오하고 도망치는 꼬락선이가 되었는데 그런 가벼운 놈의 퍽이나 기분 좋아 시시덕대기라도 할 줄 아셨소? 짜증 섞인 투로 대답하는 헤란의 말에 사내는 그만 너털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성을 내는 모습이 마치 도토리를 빼앗긴 다람쥐의 모양새와 닮아 매우 야무지면서도 귀여웠기에 사내의 마음에 쏙 들어버린 참이었지요. 어이구, 거 무섭게 소리는 지르고 그러시오. 쫓기고 있다던 사람 어디 가셨나? 아무튼 사정이 그러하다면 갑작스럽겠지만 나를 따라 나서지 않으시겠소? 초면에 낯선 사내를 경계할 법하여 내 심히 염려는 되는 바이다만 아무튼 이곳을 벗어나 멀리 가야 하는 사정이라면 아무래도 내가 그쪽에 힘이 될 수 있을 것도 같구려. 사내의 밑도 끝도 없는 당당한 말에 헤라는 그제야 그의 행색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지요. 사내는 장난기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나 그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후기만은 제법 심지가 굳고 튼튼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죽음을 불사한 자신의 처지에 펼쳐진 이러한 우연적인 만남은 어쩐지 하늘에서 내려준 인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헤라는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옥경이 내어준 보따리를 소중히 품에 갈무리하고는 만일 사내가 이 보따리를 노리고 빼앗으려는 낌새라도 보일라 치면 어차피 이렇게 버려지나 저렇게 버려지나 마찬가지인 하찮은 천출의 목숨, 이것을 지켜내다 죽어도 괜찮겠다 싶어져 사내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차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처지라 당신의 제안을 승낙하겠소만. 괴팍한 마음을 품고서 내게 허튼 짓이라도 하려 든다면 가만두지 않겠어요. 그땐 내 길동무로 당신을 끌고 동교진할 것이니 그리 알아두시오. 어차피 죽음을 각오한 바 나는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사내는 눈빛을 빛내며 엄포를 놓는 혜란의 앙칼진 모습에 더욱 그녀가 마음에 들어버렸습니다. 곰 앞에서도 도토리를 지키려는 다람쥐의 모습이 떠오른 사내는 새어나오려는 웃음을 힘겹게 참으며 혜란을 안심시키고는 말했습니다. 어이구, 무섭기도 하여라.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셔도 좋소이다. 지금부터 함께 지내보면 알게 되겠지만 나는 생각보다 퍽 괜찮을 사람일 것이오. 내 그 점만은 보장하리다. 혜란은 유들유들 대답하는 사내를 째려보며 그렇게 그의 인도를 따라 산길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로부터 장장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산들거리는 바람이 불던 어느 가을날, 삼경을 넘은 사경이 가까워진 시각이었지요. 계란이 이 녀석은 지금쯤 잘 지내고 있을까? 꿋꿋하게 아무 탈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좋으련만. 일이 벌어진 그날 이후 줄곧 도망친 혜란의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옥경은 그날도 어김없이 잠을 설쳐가며 혜란을 그리워하던 차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이나 뒤척거리던 옥경이 까무룩 선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옥경의 대궐에 월담하여 침입한 분주한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건장한 사내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림자는 날쌔고 익숙한 몸놀림으로 옥경이 자고 있던 안방을 찾아내었지요. 그림자는 자신의 기척을 지우고 조심스럽게 방 안에 들어섰습니다. 곤히 잠에 빠져있던 옥경이 채 눈을 뜰 새도 없이 들이닥쳐 그녀의 수족을 단번에 제압하고는 제갈까지 물려버렸지요.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에 옥경이 겁에 질려 덜덜 떨고 있으려니 사내는 준비한 자루에 옥경을 우겨넣으며 말했어요. 미친 소리 같겠지만 나를 좀 믿어주시오. 지금 소리를 내면 우리는 몽땅 다 죽은 목숨입니다. 비록 지금은 경황이 없어 놀라시겠으나 고초를 겪을 일은 없으니 부디 안심하십시오. 사색이 되어 벌벌 떨던 옥경은 사내의 말에 얌전히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루를 뒤집어 쓴 옥경을 어깨에 둘러맨 사내는 신출귀몰한 움직임으로 너무도 손쉽게 고대감댁 마나님을 보쌈하고는 단박에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도대체 이곳은 어디란 말인가? 간밤 나를 데려온 사내는 내가 영상대감의 아내임을 알고는 있는 것인지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야 할 터인데. 어느 낯선 가옥에 당도하여 자루 속에서 나올 수 있게 된 옥경이 겁에 잔뜩 질려 주변을 둘러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긴장하며 있으려는데 그런 옥경의 앞에 너무나도 친숙한 여인 하나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안방마님? 아니, 이게 무슨, 너는 혜란이 아니냐? 마님, 참으로 송구하옵니다요. 이렇게밖에 모실 수 없었던 것을 부디 용서해 주셔요.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요? 옥경 앞에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바로 5년 전 옥경이 도망치게 도와준 자신의 여종 혜란이었습니다. 혜란이 옥경을 껴안고 와락 눈물을 터뜨리자 생사도 알 수 없이 5년의 시간을 애태우며 보냈던 반가움과 의아함이 밀려든 옥경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주며 물었습니다. 혜란아, 이것이 정령 혜란이 맞느냐? 참으로 이리 반가울 때가 있던 말이더냐? 옥경은 있는 힘껏 혜란을 안아주며 기쁨에 젖은 음성으로 그녀를 반겨주었지요. 이윽고 고개를 든 옥경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매우 혼란하기만 하구나. 나를 잡아온 사내는 누구며 또한 너는 어찌하여 그자와 함께 있는 것이냐? 게다가 그간 어디서 무엇하며 지낸 것인지 내 참으로 궁금한 일 투성이로구나. 그러자 헤라는 울음을 그치고 옥경에게 자세한 내막을 알려주기 시작했지요. 5년 전의 그날 우연히 인연이 되어 헤란이 산속에서 만나 따라 나선 사내는 사실명을 받아 암행을 다니던 임금 직속산하기관의 관리 박혁이었습니다. 박혁은 그간 뛰어난 실적과 올곧은 충심을 인정받아 임금의 총애를 받던 자였지요. 헤라는 그렇게 우연히 만나게 된 박혁과 함께 그 지역을 벗어나 그날부터 박혁의 암행활동을 따라다니며 숨어 지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박혁을 경계하던 헤란이었지만 점차 헤란은 박혁을 보좌하며 그가 면밀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영특하고 처세에 능했던 헤란은 남모르게 민심을 읽어드리는 일이나 사내인 박혁이 잠입하기 까다로운 곳에 대신 투입되어 자맹을 하는 등 갖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참으로 총명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여인이로다. 그렇듯 함께 보내는 시간이 짙어질수록 박혁은 헤란의 총명함과 재색에 반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점점 헤란을 향한 신뢰가 두터워지게 되었고 이것은 결국 박혁의 마음속에서 헤란을 향한 호감을 키우는 양분이 되었답니다. 어명에 의탁하여 이리저리 떠도는 신세였던 박혁은 마침 배필도 없이 바삐 지내던 몸이었고 그러다 어명을 수행키 위해 들른 곳에서 산길을 헤매다 길을 잃어 만난 헤란에게 운명적인 큰 연심을 품는 것은 무리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함께 전국 팔도를 유랑한 지 5년이 되던 해에 큰 공적을 세워 임금이 앞까지 불려간 박혁은 원하는 것을 하나 내어주겠다는 임금의 성은에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바로 헤란의 천출 신분을 면천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어명으로 마침내 천출을 면하게 되어 자유의 몸이 된 헤란과 박혁은 어느새 서로 흠모하던 춘심을 싹 키우게 되었고 처음 만난 날 이후로 줄곧 제게 진심을 다했던 박혁을 헤란 역시도 깊이 사모하게 되었답니다. 두 사람은 100년 가약을 맺고 혼례를 올려 부부가 되었고 이후로도 함께 여러 지역을 떠돌던 중이었어요. 임자, 마침 이번에 떨어진 어명을 수행할 지역이 임자가 그 옛날 도망쳤던 바로 그 고을이지 않겠소? 참으로 우리의 인연이 시작된 곳을 부부가 되어 다시 방문하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려. 네? 대체 그 고을에서 누구를? 고을뿐 아니라 이 나라 조정에서까지도 워낙 유명한 미인인지라 거 임자도 알지 않을까 싶소만 바로 여색을 탐하는 버릇을 가진 영상대가며 야심한 시각에 어느 여염집 근처에서 한 여인을 범하여 화를 입은 여인이 그만 스스로 자결을 하는 일이 벌어졌지 않았겠소. 헌데 하필이면 그 여인이 주상의 성은을 입을 예정이었던지라 잠시 궁 밖을 나와 어명을 수행하던 궁녀였던 것이오. 그녀가 참변을 겪자 주상께서 크게 노하셨고 급히 나를 파견하여 당장 범인을 잡아들이라 명하지 않았겠소. 그간 영상대감의 지위를 이용하여 엇비슷한 일들을
무마시킨 전례가 있었던 모양이오. 자세히 내막이 드러날 만큼의 증자를 체증한 터라 제 아무리 정승자리를 지키고 있는 관리라 한들 좌의정과 우의정 역시도 나를 지지하고 있으니 이번만큼은 빠져나갈 수가 없을게요. 그 이야기를 들은 헤라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박혁이 어명을 받아 잡아들일 예정이라 말한 그 영상대감이라면 바로 옛날 자신을 도망치게 만들었던 고대감이었던 것이니까요. 혹시 그 영상이란 자가 고대감을 말씀하시는? 헤란의 물음에 박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소, 맞소이다. 바로 그자요. 자신에게 마술을 뻗쳐 도망가는 신세로 만든 작자가 결국 어명에 따라 추포당할 신세가 되었다는 소식에 된통 고소한 기분이 드는 것도 잠시 헤라는 사색이 되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어명으로 잡아들인 죄인의 가족에게도 화가 뻗칠 수 있는 건가요? 그간 자신의 아내에게서 도망치게 된 연유와 그런 그녀를 물심양면 도와준 옥경의 이야기를 익히 들어 알고 있던 박혁이 헤란의 질문에 숨은 의도를 알아차리곤 침통히 말했습니다. 물론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상의 재량이기에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이지. 만약 지아비의 그러한 성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함께 화를 당하는 것을 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구려. 박혁의 말에 헤라는 크게 낙심하여 그의 팔에 매달리며 외쳤습니다. 아니 됩니다. 결코 아니 됩니다, 서방님. 그자는 죽어 마땅한 자임이 분명하나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지아비를 섬겼을 뿐인 그 대개 안방마님은 결단코 그런 화를 입을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잖습니까? 마님은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에요. 서방님, 정령 방도가 없겠습니까? 제 아내 헤란의 울상이 된 얼굴을 바라본 박혁은 한참이나 그녀를 위로하며 침울해하였습니다. 얼마 후 박혁은 고심을 거듭하여 장고 끝에 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녀적 제 아내의 목숨을 지켜주었던 옥경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꾀를 낸 박혁의 활약에 힘입어 야심한 밤에 고위정승댁 만화님의 보쌈극으로 눈가림된 일련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정승댁의 부인이 보쌈을 당했다는 소문을 장안에 파다하게 내어놓으면 이미 정절을 더럽혀진 여인에 대한 수색령도 없을 것이었고 또한 멸문지와의 마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박혁과 헤란이 말해준 모든 내막을 알게 된 옥경은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엔 내가 지아비의 그릇된 행실을 방관한 대가로 애먼 사람이 상처를 받고 애꿎은 집안이 화를 입는구나. 성품이 어지럽던 옥경은 자신이 목숨을 구제해준 헤란 덕에 본인 또한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남편인 고대감이 곧 어명으로 처단될 것이라는 생각이 미치자 깊이 통탄하며 자책하였습니다. 마님, 그런 말씀 마셔요. 그것이 어찌 마님의 잘못이겠어요. 갑작스러운 비보에 슬픔이 크시겠지만 기운 차리시고 안위를 돌보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기운 닿는 대로 도울게요. 자신이 심어놓은 덕과 얻은 일, 다시 말해 제 여종 헤란의 목숨을 구해주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그녀를 도와준 과거가 없었다면 어명으로 떨어진 고대감 식솔의 멸문지와에 섞여 옥경 역시 변고를 당했을 터였습니다. 헤라는 그러한 연유로 자신에게 먼저 선의를 보여준 마님을 이제는 자신이 매실 차례라며 옥경의 두 손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리하여 헤라는 졸지에 오갈 데가 없어진 옥경을 성심껏 보살펴 주었고 박혁 역시도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아내를 극진히 돌봐준 옥경을 처형처럼 받들어 모시며 세 사람은 오래도록 그 연을 소중히 하여 무탈한 삶을 보낼 수 있었다는 후문이 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산세가 요란하게 지저귀는 옛 조선에 번창했던 수도 한양의 창덕궁과 경복궁 사이에 위치했던 북촌.
한양에서 대대로 부귀를 누리며 살았던 양반들이 모여 중심터전으로 삼고 있었던 이곳은 뒤로는 백악산과 인왕산이 자리하고 있었고 앞으로는 청계천이 내다보여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북촌의 양반들은 경치 좋은 산기슭에 정자를 짓고 문학과 예술을 꽃피우며 풍류를 만끽하곤 하였지요. 이 북촌을 수놓고 있는 기와집 중 하나에 궁정에서 사역하는 내관의 사가, 다시 말해 환관의 집안이 있었으니 이곳에 시집을 오게 된 기품 넘치는 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개월, 유난히도 눈망울이 또렷하여 제 고향 청평에서는 어릴 적부터 사슴을 닮았다는 뜻으로 청록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곤 하였지요. 개월은 본디 번듯한 양반의 집안 여식으로 태어나 한 점 부족한 것 없이 부유하게 자랐지만 몇 다리를 건너 거쳐간 먼 친척이 반정의 음모에 휩쓸리는 통에 개월의 집안까지 그 불똥이 튀어 가세가 기울게 되자 어쩔 수 없이 한관의 집으로 시집오게 된 기구한 팔자였습니다. 얼씨구, 저기 북촌의 그 많은 양반네들 기와집이 널리고 널렸거늘 하필이면 내 시집안에 시집을 가다니. 개월아 씨네 집안도 한때는 이세가 대단하였는디 사람 일이라는 것이 참으로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 말씀입니다요. 5월이 이거사. 그 입 조심 못하겠는 게야. 누가 들었다간 청거신 내 아니는 조상님도 못 지켜준다 이거사. 아 그럼 어쩌겠어. 그 옛날 권세를 떨쳤다 하여도 지금은 쫄딱 망해버린 가문이니 저리 되는 것이지. 그나마 누가 데려간다는 사람이라도 있을 때 보내는 것이 상책이지. 얼레 저더러 조심하라고 하더니 청직의 아재도 지금 누가 들으면 솔찬히 오해사기 좋은 말을 잔뜩 뱉고 있는디요? 난생 처음 밟아보는 북촌 땅에서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주변의 수군거림은 안 그래도 풀이 죽어있던 개월을 더욱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수군거림이 물을 만난 고기처럼 아주 신이 났구나. 사사로이 반응하면 저들에게 더욱 좋은 먹거리만 제공하는 꼴이 될 터이니 내 그냥 웃고 넘어는 간다만 심히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구나. 내 입 하나 덜어 살림이라도 나아진다면 내 더는 바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참담한 마음은 쉬이 정리되지 않는구나. 착잡한 마음의 개월은 시댁으로 발을 들인 그 첫날부터 수심이 내려앉은 얼굴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개월이 시집오게 된 이 환관의 집안은 그간 국내 이런저런 송사를 이용하여 많은 재산을 모아 번듯한 12칸 기와집의 하인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환관이라는 명패 없이 본다면 그저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잣집이었지요. 화를 입고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에게 보낼 돈을 마련하고 제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 팔려온 개월이었으나 걱정했던 것만큼 북촌에서의 삶이 그리 고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잔뜩 긴장하며 들어간 첫날의 기억이 무색할 만큼 무난한 일과의 연속이었어요. 태생이 양반집 규수였던지라 법도와 예절도 어린 시절부터 줄곧 교육받았기 때문에 집안에서 누구 하나 그녀의 처신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사람도 없었지요. 그러나 태생이 환관인지라 응당 있어야 할 남편의 귀중한 것이 없었으니 개월은 남들 다 치룬다는 첫날 밤조차 가질 수 없었습니다. 혼인 당일과 그 이튿날 잠깐 남편의 얼굴을 확인했을 뿐 그 이후로는 궁으로 입궁하여 한 주 내내 집에 들어오지 못한 적도 있으니 커다란 기와집에서 개월 홀로 덩그러니 지내는 시일이 길어졌지요. 이후로도 남편은 궁의 잡무가 너무도 바빠 그 얼굴 제대로 보기도 힘든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내 젊은 나이에 한관의 집안으로 팔려가듯 시집 와선 그 아찔하다는 음양이 이치 한번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있는 과부 신세로 이리 지내게 되었으니 굶어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인 것인지 각복하기 그지없는 것인지 구별하기가 힘이 드는구나. 부유한 북촌 기와집의 안방마님이 되어 끼니 걱정을 덜게 된 것은 기뻤으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찌 한 갈래로만 흐를 수 있었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개월의 마음 한켠에는 남들에게 보일 수 없는 가려움이 있었습니다.
금수조차 제 짝을 맞아 정답게 뛰어노는데 자신은 그저 이 환관 집안의 부속품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살아있는 과부 신세 운운하며 커다란 기와집에 갇혀 살다시피 하던 개월이 길고 긴 한숨을 뱉어낸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선을 들쑤시던 풍토병이 궁궐한 승정원 내부까지 침범하여 그 바람에 몹쓸 병이 옮아 병석에 눕게 된 개월의 남편은 그야말로 손쓸 틈도 없이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를 이을 자손도 없는 환관의 가문인지라 젊은 나이에 개월이 졸지에 집안의 안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신없이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어지러운 집안의 대소사를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기를 몇 해 어느덧 집안도 안정되어 돌이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리따운 고운 시절을 다 보내고 개월도 나이 30 가까운 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세월이 더덥고 몹시도 빠르구나. 한때는 남편이 그리 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는데 벌써 시간이 이리도 지나버렸다니 말이야. 모처럼의 한적한 밤, 뜰로 산책 나온 개월이 정원의 꽃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입이 그야말로 방정이지. 그때 살아있는 과분이었더니 그런 푸념만 하지 않았어도 남편에게 그런 화가 닥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었거늘. 어쩐지 자신의 방정맞은 입으로 죄를 지은 것 같았던 개월은 눈물을 훔치며 하늘 높이 걸린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있으나마나였지만 그럼에도 곁을 지키던 남편이 사라지자 그녀의 가슴 속 외로움은 그 덩치를 키워 이제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깊은 밤이 되기만 하면 찾아오는 사무치는 감정은 아직 식지 않은 개월의 심금을 마구 뒤흔들고 있었답니다. 집안 하인들 사이에도 마님의 얼굴에 수심이 깊어짐을 두고 이러다 집안에 줄초상이라도 치르는 것 아니냐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날들만 흐르고 있었지요. 주인마님 처음 뵙겠습니다요. 셋내 거덕이라 하는구먼요. 저작거리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디 이댁서 일손을 채우느라 머슴을 구하고 계시다 하여 이리 당도했습니다요. 훤칠한 머슴 하나가 개월의 집을 찾은 것은 이듬해의 일이었습니다. 일손이 모자라던 차에 듬직한 머슴 하나가 이를 찾아 개월의 집에 당도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덕이라 하였지요. 남편의 장례 이후 집안의 곳간 열쇠를 쥐게 된 개월은 평소에도 제 집 서품을 파는 머슴들의 세경을 아주 넉넉하게 치러준 탓에 고을에서의 평판이 눈에 띄게 좋아졌던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일꾼을 들인다는 공고를 낼 때면 이처럼 많은 지원자들이 그녀의 집 대문을 두드렸고 그들 중 쓸만한 사내를 추려 흔쾌히 머슴으로 받아들였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 이 거덕이라는 젊고 다부진 머슴이 개월의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시켜본 바 이 거덕이라는 머슴의 일머리가 아주 특출난 것이었지요. 하나를 일컬으면 셋을 해내는 데다 그리 육중치도 않은 몸으로 힘은 어찌나 장사인지 어지간한 머슴 둘셋으로 처리할 일을 거덕이 혼자 해치우니 개월은 여간 든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낯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다른 머슴들과는 달리 글을 읽고 쓸 줄 알 뿐 아니라 일을 끝낸 밤에는 꼬깃꼬깃 달아해진 책을 붙들고 글 공부마저 하고 있으니 개월은 이 거덕이 아주 기특하기 그지없어 더욱 정이 가는 것이었지요. 또한 그녀가 밤마다 외로움에 사무쳐 잠이 들지 못하는 날에는 거덕이 어김없이 찾아와 머슴살이를 하기 전 떠돌던 자신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어지간한 재담꾼 못지않게 재미진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말벗을 자처했습니다. 그럴 때면 개월의 가슴 깊은 곳에 숨어있던 간지러움이 씻은 듯이 내려갔으니 캐캐 묵은 갈증이 해갈되는 느낌에 그녀는 단꿀 같은 잠에 들 수가 있었지요. 내 거덕이 저자만 보면 가슴이 이리도 요동을 쳐대니 이것이 과연 일머리 좋은 머슴을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사내로 생각하려는 발칙한 마음인 건지 그간 무심하던 하늘이 나를 시험하고 있는 괴로구나.
그간 자신의 집을 거쳐간 수많은 머슴들과는 다르게 거덕에게 느껴지는 특별한 마음이 커져 주체할 수 없어진 개월은 밤낮으로 깊은 고민에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우리 마님은 참 다 좋은데 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이 흠이란 말이여? 이 집안 주인이 된 지도 오래인데 야 이것저것 보면 딱하고 감이 잡힐 때도 되지 않았는감? 아직도 이 가끔 보면 시집 오던 시절 그대로 매행한 구석이 있단 말이지. 얼굴은 여전히 반반하니 참말로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데 말이여. 곳간 뒤쪽 으슥한 곳, 하인들이 모여 한숨 돌리는 쉼터에서 개월 내 머슴 중 한 명이 그녀에 대한 고약한 뒷말을 꺼내놓으며 포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잠자코 듣고 있던 거덕이 순간 발끈하며 핏대를 세우고 대꾸했지요. 아니, 이봐 춘득이. 자네 그리 말하면 아니 되는 법이여. 그동안 머슴질 꽤나 해보면서 우리 마님같이 후한 대접해주는 주인댁 겪어본 적 있던가? 여기 아니면 춘득이 자네처럼 뺀질대면서 일도 시원찮은 머슴 어디 거두어나 죽었느냐 이 말이여? 아니 근데 야 이 인간아, 자네가 무슨 이 집 주인대감이라도 된단 말이여? 같은 신세끼리 합심해야지 어디 주인 마님 편을 들고 난리인겨. 그러거나 말았거나 거덕은 늘 개월의 입장에서 항시 그녀를 두둔하기 일쑤였지요. 머슴들 사이에서 아주 충견도 저런 충견이 없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자신을 세경 놓고 부리는 일꾼, 그 이상으로 극진히 대접해주는 개월에게 충심을 넘은 희한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풍성한 세경과 삼시세끼, 질 좋은 밥상으로 자신을 돌봐주니 그야말로 거덕에게는 개월이 하늘님이자 천지신명과 진배 없는 존재였습니다. 허나 주인마님과 종살이를 하고 있는 머슴의 신분인 자신과의 거리감을 깊이 깨닫고 있던 거덕은 감히 선을 넘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멀찍이서 개월의 뒷모습을 훔쳐보다 젊고 아름다운 과부마님을 두고 자기들끼리 음담패설을 흘리는 머슴들이라도 몇 놈 그의 눈앞에 걸리기라도 하면 번개처럼 날쌘 동작으로 그네들을 엎어매쳐 클바닥에 나뒹굴게 만든 거덕이 흡사 지옥에서 올라온 야차와도 같은 무서운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아무리 천추리기로 서니 배운 데 없이 주인마님을 함부로 입에 올리면 이 거덕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구먼. 어디 자신 있는 놈들은 그 뚫린 입 신나게 나불거려를 보시라고. 내 아주 마님댁 마당 한가운데다가 거꾸로 말뚝 박듯이 박아 넣어버릴 테니깐 말이여. 이렇듯 거덕은 듬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며 그저 개월의 뒤를 묵묵히 지켜주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동짓달이 걸린 밤하늘 아래에서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거덕이 부엌에서 밤참으로 약과와 대추차를 싸들고 개월의 방문 앞에 살포시 내려두고 발걸음을 돌리는데 그녀의 방 안에서 평소와 같은 인기척 대신 조금 다른 느낌의 이상한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얼레? 마님, 저 거덕입니다요. 안에 무슨 일 있습니까요? 낌새가 이상함을 눈치챈 거덕이 놀라 물었으나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밖에서 서성이던 거덕은 몇 번이고 개월을 불러보았지만 허사였지요. 거덕은 필시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마님, 안 되겠습니다. 결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쇳내 지금 들어가겠습니다요. 개월에게 변고가 생긴 것을 우려한 거덕이 강문을 열어젖히고 쏜살같이 안으로 뛰쳐들어가자 침소용 저고리 옷을 제대로 여미지도 못하여 하얀 어깨를 그대로 드러낸 개월이 방 구석에서 벌벌 떨며 웬 괴한에게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개월의 입을 틀어막고 위협하고 있던 사내는 뛰쳐들어오는 거덕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개월을 내동댕이 치고는 밖으로 도망치려 하였습니다. 아니 뭐야? 내 이놈 경을 쳐도 200번 쳐 죽일 썩어나 자빠질 놈아. 냉큼 거기 못 서겠느냐? 거덕은 그 길로 목침을 집어던져 솜씨 좋게 괴한의 뒤통수를 가격했고 날벼락을 맞은 괴한은 그 자리에서 혀를 빼물고 기절하고 말았지요. 거덕의 날랜 동작을 지켜보던 개월이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뱉었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두려움에 질려 벌벌 떨리고 있었지요. 고개를 돌려 그 모습을 발견한 거덕은
다시금 지옥의 야차 얼굴이 되어 시뻘겋게 달아오른 낯빛으로 괴한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니놈이 뭐하는 놈인지 전후사정은 모르겠다만 일단 메타작부터 흠씬 맛보다 놓으면 내 무슨 일인지는 차차 알게 될 것 같구나. 감히 우리 마님에게 손을 대. 어디 내 손에 요절나봐라 이놈. 머리끝까지 화가 뻗친 거덕에 치도곤에 괴한은 말 그대로 쥐포처럼 뻗어버렸습니다. 일사천리로 포도청에 연통을 넣어 집으로 당도한 포졸들에게 괴한을 넘기고 보니 괴한은 평소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개월에 험담을 해대며 호시탐탐 그녀를 노리던 불량스러운 머슴 중 한 명이었어요. 마님 많이 놀라셨지요? 괜찮으십니까요? 이제 안심하셔도 되는구먼요. 어휴, 정말 고맙구나. 거덕이 내가 아니었으면 졸지에 이대로 무슨 꼴을 당하였을지. 내 아무리 혼자 된 지 오래된 과부라 쉽게 보였다고 하여도 어찌 세경을 주던 머슴에게 이런 일을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는구나. 호롱불빛에 얼핏 비치는 개월의 얼굴엔 핏기가 가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아직도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아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어이쿠, 마님 저기 그것이. 거덕은 그제야 개월이 난리통의 옷을 채 갈아입지도 못한 채 떨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시선을 거두려 해도 첫눈처럼 뽀얗게 반짝이는 그녀의 어깨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난리법석이 끝난 이후 개월의 안방. 언제나 자신의 곤경에 용맹한 범처럼 한달음으로 달려와주는 거덕이 이번에도 자신을 위험에서 구해내자 이제 개월이 거덕에게 가진 호감은 그 감정을 키울 대로 키워 연정이라 불러도 손색 없을 만큼이 되어 있었지요. 괴한을 혼내주느라 풀어헤쳐진 옷구름 사이로 번듯하게 비춰지는 튼실한 가슴팍을 보니 머슴 앞에서 허연 어깨를 드러내놓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을 정도로 개월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마님, 그럼 셋내 그만 일어나 보겠구먼요. 혼절할 뻔하려는 개월을 겨우 안방까지 부축하여 금치미로 누인 거덕이 그제야 정신을 가다듬고 막 몸을 일으켜 나가려는데 뒤에서 개월이 그의 손목을 덥석 잡고 나지기 말했습니다. 저기, 거덕아, 잠시만 나가지 말고 그대로 있거라. 어이구, 마님, 어찌 그러십니까? 아래 것들 보면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요. 마음이 진정되셨으면 이제 셋내는 그만 나가는 것이 좋겠구만요. 내 오늘의 부끄럽고 염치 없음은 이 어둠 속에 덮어두고 다시는 들추지 않으마. 그간 너희 덕을 많이도 봐왔다만 오늘 밤은 반드시 내 덕을 좀 보아야겠다. 이 나이 되도록 음양이하빌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온 내 형편이 스스로 딱히 더는 견딜 수가 없구나.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도 주변에서 그런 나를 업신 여기기 때문일 테지. 이대로는 한이 쌓여 내 죽어도 시신조차 썩지 않을 것이니라. 그리고는 여미고 있던 손을 스스로 내리며 호롱불을 후불어 끄고는 그대로 거덕을 이끌어 침소 위로 당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님, 셋내도 더 이상 참지 못하겠습니다요. 그리하여 혈기왕성한 거덕이 그 두툼한 손으로 개월을 끌어안았고 그날 밤 북촌에서는 드디어 처음으로 음양의 합의를 체험한 개월의 풍악이 온누리에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느지막이 음양의 조화로움에 눈을 뜨게 된 개월. 얼굴에는 봄꽃 같은 혈색이 돌고 매사에 웃음이 넘쳐 여유로움과 자비로움이 묻어나니 주변에서도 그런 그녀의 눈에 띄는 변화에 다들 비결을 궁금해하기 시작했지요. 비로소 춘심과 연심이 뒤섞인 사랑에 빠져든 개월은 하인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 주변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때라면 지체하지 않고 거덕을 호출하였습니다. 내 필시 천벌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정녕 이래서는 아니 되거늘. 거덕을 물리고 나서는 언제나 찾아오는 불안함과 자신에 대한 자괴감으로 자책하며 한숨을 토했지만 그것도 그때 잠시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음 한편으로는 거덕을 세차게 물리지도 못하여 밤이 찾아오면 속절없이 안방의 문을 슬며시 열어두고는 야음을 타고 주변의 눈을 피해 살금살금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거덕의 발기를 모르는 척 내치지 못하였지요. 그렇게 둘만의 비밀이 차곡차곡 쌓이는 오묘한 시간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꽃 피고 새 울고 햇살과 바람이 어우러지고 그러다 낙엽과 함께 어느덧 눈발이 펄펄 휘날리는 한겨울이 당도하였지요. 누군가 북촌의 대궐, 개월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리자 눈매가 날카로운 낯선 선비 하나가 보따리를 들고 과부 개월의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개월에게 공손히 인사를 올린 젊은 선비는 다짜고짜 울먹이는 목소리로 읍소하기 시작했어요. 이 북촌 땅에 도의를 중시하고 어려운 자를 내치지 않는 의로운 여주인이 있다는 소문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듣던 대로 굉장한 미인이시군요. 어허, 이거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소인으로 말씀드리자면 남촌자락 너머에 기거하는 민기태라 하옵니다. 염치불구 이리 찾아오게 된 연유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실은 아버님이 덜컥 옥에 갇히신 뒤 그만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말았지요. 연로하신 아버님께서 들어도 본 적 없는 죄목을 덮어쓰고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관가로 끌려가신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 추운 엄동설 안에 옥살이 중이신 아버님 생각에 자신을 민기태라 밝힌 선비는 설움에 복받쳐 말을 잇지 못하고 닭똥 같은 눈물을 보이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의 사연이 못내 안타까웠던 개월이 민기태를 위로하며 도닥이자 그는 하던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이방이 찾아와 600냥만 내면 아버님을 풀어주겠다는 전원을 던지고 갔습니다. 허나 기울어진 집안 형편에 그만한 거금을 마련할 길이 없었지요. 그리고 잠시 하던 말을 멈춘 민기태는 지참한 보따리를 개월의 앞에서 풀어보였습니다. 풀린 보따리 안에서는 휘황찬란한 금구슬이 금빛 자태를 드러냈어요. 저희 22대 선주께서 고려의 문부랑으로부터 하사받은 이 금보옥들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지요. 가문의 자랑으로 고이 간직해온 것입니다. 참으로 송구한 일입니다만 이 보물을 담보로 600냥을 차용해 주신다면 첫 달 금음까지 이자 100냥을 더해 반드시 갚겠습니다. 개월은 진실된 눈으로 흡수하는 민기태의 딱한 처지를 듣고는 지난날 자신의 집안이 아주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되어 풍비박산을 맞이하고 주저앉은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그 덕에 환관의 집안까지 흘러든 기구한 자신의 옛 기억이 바늘처럼 그녀를 찔렀습니다. 동변상련의 아픔이 진하게 그녀의 심금을 울리는 것이었지요. 그녀는 앞뒤 잴 것도 없이 두말 않고 차용증서와 함께 선뜻 600냥을 내어주었답니다. 목표한 금액을 대출받은 민기태는 개월에게 넙죽 절하고는 600냥이 든 돈주머니를 받아들고 눈발이 날리는 대문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개월이 담보로 받아든 금보옥들을 조심히 어루만지면서 그 위용에 감탄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새벽부터 머슴들의 곳간 재고 정리를 지휘하고 있던 거덕이가 개월에게 무난 인사를 올리려다 말고 그녀의 손에 들려있는 금보옥들을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마님, 손에 든 그것은 웬 것이옵니까요? 오, 그래. 거덕이 들었구나. 이것이 실은 말이란다. 거덕을 발견하고 반가운 목소리로 맞이한 개월은 효자 선비 민기태와 있었던 일들을 빠짐없이 이야기해 주었어요. 헌데 그녀의 말을 들은 거덕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금보옥들을 훑더니 이내 난색이 되어 입을 여는 것이었지요. 저기 마님, 쇳내가 잠시 살펴봐도 될깝쇼. 개월에게 금보옥들을 받아든 거덕은 도끼 눈을 하고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마님, 쇳내의 지식줄이 얄팍하긴 하나 고려의 왕조에 그러한 왕명은 없었습죠. 게다가 이것이 그리 값진 물건이고 어차피 600냥을 차용할 작정이었다면 그냥 이 보물들을 600냥 대신 이방에게 바로 넘겼으면 되는 일을 어찌 귀찮게 엽전으로 바꿔갔겠습니까요. 또한 이 금보옥들은 순금의 것이 아니라 납덩어리 위에 도금을 입힌 것이구먼요. 이 짝을 한번 보셔야 쓰겠구먼요. 거덕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살펴보니
거뭇거뭇 시커먼 잡금 속에 빛이 올라오며 금박이 벗겨진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제야 사기꾼 선비에게 속았음을 깨달은 개월은 화들짝 놀랐지요. 그녀는 뒤늦게 집사를 호출하여 급히 남촌으로 보낸 민기태를 찾으라 일렀습니다. 하지만 사기꾼이 어디 자신의 거처를 바른 대로 이야기했을 턱이 있을까요? 소득 없이 돌아온 집사의 보고를 받은 개월은 충격으로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그런 개월에게 거덕이 다과상을 내오며 말했지요. 마님,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요. 내일 까정고 금두꺼비가 가짜라는 것을 일절 입 밖에 내면 안 되는구먼요. 쇳내에게 좋은 수가 있으니께 이놈 거덕이만 믿고 계셔보셔요. 이튿날 이른 새벽녘이 다 되자 거덕은 준비해두었던 밧줄로 마님인 개월을 꽁꽁 묶었습니다. 마님, 좁게 불편하시겠지만 잠시만 버티고 계시면 됩니다요. 개월은 단단히 옥죄어오는 밧줄의 감각에 얼굴을 찌푸렸지만 거덕에게 가지고 있던 신뢰가 두터웠기에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거덕아. 내가 다 생각이 있겠지. 나는 너만 믿고 있겠다. 일을 마친 거덕은 마당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요. 야단났다. 간밤에 도둑이 들어서는 마님을 포박하고 선비가 담보로 내어준 보물들을 훔쳐갔다. 이윽고 거덕의 고함 소리를 들은 하인들이 불이 나게 몰려왔습니다. 아니, 내 이놈들아. 간밤에 도둑이 들어 마님에게 흉포한 겁박을 한 것도 모르고 잠에 빠져 있었단 말이여. 거덕이 일부러 크게 소동을 벌여 동네방네 들으라는 듯 떠벌렸고 그리하여 북촌의 부자 과부댁이 담보로 잡아두었던 금보옥들을 도둑 맞았다는 소문은 멀리 바람을 타고 나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천리만리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저작거리에 파다하게 퍼진 소문이 고개를 넘어 민기태의 귀에도 당도하게 되었지요. 개월을 속여 한몫 단단히 잡아 한낮부터 술상 앞에서 빈둥대고 있던 사기꾼 민기태가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쭈, 이것 좀 보게. 잡고 있던 담보 물건을 도둑 맞았다니 이게 웬 횡재인가? 이걸 빌미로 살살 긁어 금보옥 값을 물어내라 쪼아대면 그야말로 부르는 것이 값 아니겠냐 이거야. 하늘이 나를 돕는구먼. 이참에 잃어버린 가짜 갑오값으로 한. 어디 보자. 그래, 만냥은 뜯어내야 되겠구만. 그는 쾌재를 부르며 부랴부랴 개월에게 빌렸던 원금 600냥과 이자로 내어줄 100냥을 어렵사리 만들어 도합 700냥을 챙겨 들고 섣달 금음이 되기도 전에 북촌 땅을 밟았습니다. 이윽고 개월의 집까지 당도하여 대문을 들어서자 소문대로 집안은 초상집 분위기이고 그녀 역시 병색이 짙어 방에 드러누워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금보옥들을 도둑 맞았다는 풍문이 역시 사실이었다는 확신에 민기태가 새어나오려는 웃음을 참고 무난하며 말했습니다. 그간 강령하셨는지요? 여기 이자 100냥을 붙여서 700냥을 갖고 왔습니다. 차용해주신 금액을 모두 상환하였으니 이제 그만 제가 맡긴 저희 집안 갑오들을 돌려주시지요. 그러자 자리에서 일어난 개월이 다 꺼져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비님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소중한 담보를 그만 도둑에게 절도당하고 말았지. 뭔가요? 그 말만을 기다리고 있던 민기태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얼굴로 으름장을 놓으며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뭐요? 그것이 대체 얼마짜리인 줄이나 아십니까? 좋기 만냥은 넘는 물건입니다. 네, 정말 면목이 없게 되었소이다. 여러 말 하실 필요 없고 당장 잃어버린 저희 집안 갑오값으로 만냥을 내어주시든 아니면 관하로가 사또 앞에 서시든 하시지요. 그러자 문 밖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거덕이 아주 잘 만났다는 듯 몽둥이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민기태가 두리번거리며 상황을 파악하려는데 거덕이 이를 드러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얼씨구, 그래 이 선비님께서 사또 앞으로 가자신답지요? 그래, 거덕이 들었구나. 이 사기꾼 선비님께서 사또 앞으로 가자시는구나. 내 생각은 어떠하느냐? 그거 참 듣던 중에 반가운 말이구먼요. 여기 그 가짜 가보나불행이인지 금보옥 모시기인지를 가지고 왔으니 요것과 함께 가면 쓰겠구먼요. 거덕이 민기태의 눈앞에 가짜 금보옥들을 집어던지면서 말하자
도둑 맞았다는 물건이 버젓이 자신의 앞에 등장한 것을 본 민기태의 얼굴이 대번에 허옇게 질렸습니다. 한바탕의 소동극이 끝이 나고 거덕의 훌륭한 꾀 덕분에 민기태를 포도청에 넘긴 뒤 잃어버린 원금과 이자까지 고스란히 받아낼 수 있었던 개월. 그녀는 거덕에게 가지고 있던 막연한 연심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의 눈을 피하거나 주변 사람의 눈을 피하지 않게 된 것이지요. 현명하게 대처하여 큰 금액의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일까지 이렇듯 번듯하게 처리해 주었으니 개월의 입장에서는 이토록 건실한 남자를 더 이상 외면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길로 개월은 살림을 합쳐 거덕에게 안방을 내어주게 되었고 성대하게 혼례까지 올리게 되었지요. 머슴과의 재가를 두고 고을 사람들이 수근거리기도 하였지만 두 사람에게 그런 사소한 잡음 따위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펼쳐갈 인생은 오로지 자신들의 것이었기에 그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왈가왈부 떠들어대는 주변인의 고나리는 귀담아들을 필요가 없다고 느낀 것이지요. 이후로 거덕은 개월의 남편이 되어 그녀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며 제 인생에서 맞이한 보물처럼 아껴주었습니다. 개월 역시도 거덕을 서방님으로 맞이하여 전에 없던 안정감을 느끼며 이제서야 비로소 제 삶의 행복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두 사람은 국촌의 명물이 되어 금슬좋기로 제일 가는 부부로 평생토록 연을 다하였다는 후문이 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마님과 선비님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